지난 시간에 혹시 그 강의 교재를 가지고 오셨는지 모르겠네. 상속세. 예? 지난주에 강의는 끝났는데 맨 뒤에 지금 그 무슨 표가 있죠. 그게 이제 지금까지 들으신 것을 이 표에 집어넣어서 보면 여러분도 자기 세금을 어느 정도 윤곽은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배운 가치가 있거든요. 그렇죠? 열매를 맺어야지. 그래서 내가 그 서식을 지금 집어넣었는데 그거 잠깐 얘기하고 증여세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그 맨 앞에 이런 표가 하나 있잖아요. 이게 이제 상속세 계산하는 것을 이렇게 도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도표에다가 자기 것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아, 내가 상속세 얼마쯤 될 것 같다. 나는 상속세 해당이 없는 것 같다. 대윤곽을 낼 수 있단 말이죠. 이 표에다 집어넣으면.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강의 열심히 들으셨지만은 그것을 이렇게 세금이 얼마까지 계산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근데 이 표에다 집어넣으면 어느 정도는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마지막 표를 한번 보시고 합시다. 그 맨 위에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우리는 제일 처음에 세법에서는 맨 처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개념이 그 대상이 뭐냐. 상속세는 무엇에다 과세하느냐. 증여세는 뭐에다 과세하느냐. 소득세는 뭐에다 과세하느냐. 그 과세 대상이 맨 먼저 중요하다고 그랬죠. 맨 위에 보면 뭡니까? 상속재산. 상속세는 말할 것도 없이 상속재산에다 먹인 거는데 여기 가액이란 두 글자가 더 붙었죠. 상속재산 가액. 그럼 뭐겠어요? 상속재산을 화폐 가치로 평가하니까 돈 가치로 뭐 얼마다 그런 얘기죠. 상속재산 자체는 건물일 수도 있고 뭐 그림일 수도 있고 다 그런 거잖아요. 그것을 화폐 가치로 평가했더니 얼마냐. 이 가액이 먼저 산출돼야 된다. 지난 시간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가액은 어떻게 알아낸다고 그랬어요? 내가 집도 상속재산 있고 뭣도 있는데 어떻게 알아낸다고 그랬어요? 가액은? 원칙적으로는 시가대로 한다. 법률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시가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모르니까. 그렇죠? 우리가 떠도는 얘기로 시가 얼마짜리다.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은 가령 감정하려면 감정사한테 감정을 하면 그것이 이제 시가로 인정한다. 그런 얘기예요. 또 그럼 감정소도 없고 뭐 아무것도 기준이 없을 때 그러면 내 재산 가치를 어떻게 보느냐. 내 주관적으로는 이게 얼마짜리다 생각하지만 그건 법률상의 가치는 아니니까. 그럴 때는 뭘로 온다고 그랬어요? 기준시가로 온다고 그랬죠. 기준시가. 근데 여러분들은 보통 공시지가로 많이 알고 있는데 기준시가라는 말이 원칙이고 근데 기준시가가 땅은 공시지가라고 한다. 땅에 대한 기준시가는 공시지가라고 한다. 그러니까 더 넓은 개념은 기준시가입니다. 그러면 건물도 그러면 공시지가가 있느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기준시가예요. 그러니까 넓은 의미로 기준시가 이렇게 평가를 해서 한다. 그 다음에 밑에 봅시다. 밑으로 내려면 그러면 이 상속재산 가액을 전부 과세하느냐 일부 빼주는 게 있다 그랬죠. 빼주는 게 뭐 빼줍니까? 비과세 해주는 게 있어요. 비과세 빼주는 거. 비과세.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가 있어요? 불산입 한다는 게 있다. 내나 실제로는 같은 얘기인데 불산입이니까 무슨 얘기예요? 과세가액에 산입을 한다. 안 집어넣는다. 그걸 결국 빼준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비과세, 불산입의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들은 빼주고 한다. 그 여담으로 얘기하면 말이죠. 이 비자, 아닐 비자잖아요. 비과세. 이 비자를 많이 쓰는데 요새 내가 그 용어가 좀 불만이 있는 게 있어요. 우리 같은 사람, 우리는 정상인이죠. 다 네 발로 걸어다니고 두 손수 다 정상인인데 정상인이라고 안 하고 요새 뭐라고 하냐면 그 라디오 같은 거 들으면 비장애인이라고 그래요. 비장애인. 우리 같은 사람 보고 비장애인이라고 그래요. 그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아닐 비자는 예외를 얘기한 거거든. 일반적으로는 다 이건데 이건 아니다. 예외를 인정한 건데 우리가 예외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장애인들 좀 높여준다고 해서 한 얘기인데 그건 잘못됐어요. 그러면 차라리 장애인, 우리는 정상인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요즘은 이제 제 얘기 들으면서부터 유심히 들어보세요. 비장애인들이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요. 비과세 여당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빼주고 나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번에는 사전증여재산을 여기다 또 합산해라. 거기 밑에 보면 플러스라는 표시가 조그맣게 있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지난번에 나온 이 표가 있습니다. 표 맨 앞 표를 보시면 돼요. 지난 시간에 안 가지고 오신 분들. 사전증여재산 그러니까 상속 개시 되기 전에 사망하기 전에 미리 증여한 것도 다시 상속재산에다 집어넣어서 상속세로서 정산을 해라 그런 얘기예요. 요전에 얘기했죠? 몇 년 걸 합산한다고 그랬죠? 10년. 그러니까 증여해주고 미리미리 나눠준다고 주고 10년 내에 돌아가시면 이거 아무 소용이 없어. 나무하고 탑이래요. 다시 다 집어넣어서 정산 다시 한다고요. 그러니까 주시려면 미리 주셔야 돼요. 10년 전에. 예측을 10년 전에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까지 증여재산을 또 합산한 나머지를 뭐라고 그래요? 상속세, 과세 가액이다 그럽니다. 이제 위에는 상속재산 가액, 상속재산 전분의 가액이었고 이번에는 그 중에서 과세할 것만 뽑은 것이 상속세 과세 가액이에요. 이 과세 가액 그러면 전부에 대해서 과세하느냐 요거 또 빼주는 게 있어요. 이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공제한단 말은? 공제. 그러니까 아까 어떤 것은 비과세한다고 그러고 어떤 것은 불산이 번다고 그러고 이번에는 공제한다고 그러고 이 용어의 혼선이 와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 용어 설명을 이렇게 많이 하는 겁니다. 공제하는 거 우리가 다 살펴본 거지만 얼른 살펴봅시다. 기초공제를 해준다고 그랬죠? 얼마입니까? 2억. 기초공제니까 무조건 다 해준다. 2억. 근데 엊그제 누가 질문이 왔어요. 근데 한국에서 사는 게 아니고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 그 세법에서는 그런 것을 비거주자라고 그럽니다. 비거주자는 어떻게 하느냐? 기초공제만 해지 다른 거 안 해줘요. 비거주자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미국서 죽었느냐 한국서 죽었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져 버려요. 그렇죠? 한국에서 죽으면 이런 공제를 다 해주는데 미국 국민이 돼버렸다 그러면 안 해줘요. 그런 차이가 상당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법에서는 영주권 그런 말을 안 쓰고 그냥 거주자, 비거주자 이렇게 구분한다고요. 거주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거주자냐? 옛날에는 1년 이상 한국에 살면 그거 거주자다 이랬는데 요새는 날짜로 딱 186일을 이렇게 딱 계산해가지고 그 이상을 한국에서 했으면 이건 거주자고 그 날짜 한국에서 못 채우고 저쪽에서 산 기간이 더 많으면 그것은 비거주자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언젠가 한번 어떤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미국서 상당히 있다 왔어요. 이렇게 한국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 상속 공제를 안 해준 거예요. 왜 하느냐? 날짜를 계산하니까 미국에 있는 날짜가 조금 더 많다 이거예요. 세무공무원이. 근데 이제 그 할머니 얘기는 내가 미국에 살라고 간 게 아니고 딸이 산고가 들었다고 해서 뒷바라지로 갔다 왔는데 이거 안 해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리고 옥신각신 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미리 알면 며칠만 한국에 먼저 들어왔으면 되는데 늦어가지고 공제가 안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업 상속공제 예전에 잠깐 얘기했죠. 또 영농 농사 짓는 사람 농지 공제. 그 다음에 배우자 공제 얼마입니까? 5억. 5억은 무조건 해주는데 배우자 몫이 5억을 넘을 때는 얼마만큼 해준다고 그랬어요? 30억을 해주는 게 아니고 자기 몫을 5억 초과한 것도 해준다. 가령 자기 몫을 계산했더니 이 사람 것은 7억이더라. 7억 다 해준다. 다만 30억 이상은 안 해준다. 그런 뜻이지 30억을 해주는 건 아니에요. 자기 몫을 계산했더니 5억이 더 돼요. 그러면 다 공제해준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신고 전에 자기 몫으로 다 등기 같은 걸 옮겨와야지 말로만 내 몫으로 얼마 했다 이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뭡니까? 동거주택. 요거 참 극히 드문데요 요새. 상속인하고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하고 자녀들하고 한 집에서 집 하나뿐이 없는데 거기서 같이 살았다 10년 이상을 그러면 80%를 빼줘요. 과세 대상에서 많이 빼줍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자녀들 설득시켜서 10년간만 같이 살자. 80% 빼주면 얼마입니까? 그 돈 벌려면 힘들거든요. 비싼 집은.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동거주택도 빼준다. 이런 것을 다 공제해주고 또 만일에 이 재산 평가를 위해서 감정을 했을 때는 감정 수수료도 빼준다. 나와 있죠? 이렇게 다 지금까지 플러스 마이너스는 결과가 나중에 뭐가 나왔어요? 답이? 거기 보시면 뭐가 나왔어요? 과세 표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과세 표준. 과세 표준이 이제 세금을 계산하는, 세액을 산출하는 기준 가격이란 말이에요. 기준. 과세 표준이 나오면 반드시 뭐가 따라와요? 세율이 따라와요.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 하면 돼요. 이때 세율표가 여기 쭉 나왔죠? 제일 낮은 세율이 얼마입니까? 제일 낮은 것이 10%, 1억이야 10%. 제일 많은 것은 50%. 얼마 이상 50%? 30억 넘으면 50%. 이 세율을 곱해가지고 그 다음에 누진공제액을 빼준다 그러는데 지난 시간에 설명했죠. 세액계산표가. 그렇게 하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뭘 해줘요? 세대 생략 상속. 그러니까 한 세대를 건너뛰어서 상속을 해줬다. 가령 보통 상속은 아들, 딸에게 가는 거죠. 그런데 아들, 딸 빼놓고 손자한테 가버렸어요. 그럴 때는 30% 더 먹인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러고 싶은데 이것 때문에 못해요. 30% 더 먹이는 것 때문에. 이거 세대 생략 활증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액공제, 세액에서 또 빼주는 게 몇 가지 있는데 이건 별 의미가 없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정확하지 않더라도 윤곽만 한번 이 표를 가지고 자기 거 집어넣어서 해보세요. 아, 그러면 내가 상속세 내가 낼 게 있다. 나는 낼 거 없다. 얼마쯤 내겠다. 이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실습입니다. 우리 배운 실습. 그 다음에 또 한 장 넘어갑시다. 또 표가 또 하나 있죠. 넘어가면 아까 내가 지금 방금 살펴본 것 중에 소득 공제하는 것들이 쭉 있었죠. 그 내용을 더 자세하게 해놓은 거예요. 뒷장. 근데 꽤 공제해 주는 게 많죠. 세금을 꼭 먹이기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빼주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방금 내가 설명한 것들을 더 자세하게 부연한 것 뿐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해보려면 이것들을 이렇게 빼주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두 번째. 아까 조금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짚고 나오면 배우자 5 넘는 것도 해준다. 그러고 신고 전에 등기 완료해야 된다. 이렇게 가령 본래는 5억인데 법률에서 정한 몫을 다 각자 계산했더니 배우자 것은 가령 10억이 나왔어요. 그때도 5억만 빼줄 거냐? 10억을 다 빼줘라. 근데 이제 재산이 워낙 많은 사람은 그렇게 자기 몫을 계산해도 30억이 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30억 더는 안 해준다. 그런 얘기고, 아까 이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설사 자기 거 10억을 빼려면, 5억까지는 무조건 빼주지만은, 5억 넘은 금액을 빼려면 실제로 배우자 몫을 배우자 앞으로 다 이전을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냥 말로만 하고 하면 안 빼주고, 가령 부동산 같으면 배우자 앞으로 등기를 해줘야 되고, 뭐 그림 같으면 또 이렇게 넘겨줘야 되고, 그 이행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 그래야만 5억 넘는 금액 또 빼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세가액은 공제하는 거죠. 전세가액은 이 소득공제가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개념이 자꾸 혼동되는데, 이건 부채니까, 채무니까. 전세가액은 채무죠. 내가 반환할 거잖아요. 그것은 채무로서 공제하는 거니까, 당연히 채무로서 공제해요. 그 자기 재산이 아니니까 채무로서 공제해 줍니다. 여기까지 잠깐 이제 설명을 하고 싶어서 했고, 오늘은 이제 당초 예정된 대로 증여세, 오늘 나눠드린 증여세 얘기를 하겠습니다. 상속세하고 증여세는 말하자면 이제 사촌간이에요. 거기서 거기에요. 차이가 있다면은 죽기 전에 준 것은 증여고, 죽은 뒤에 죽은 것은 상속이거든요. 그렇죠? 그 차이뿐이 없어요. 그래서 법률도 상속세와 증여세는 같은 법률에다 묶어서 규정을 했어요. 거기서 거기니까. 그래서 이것은 사망하기 전에 주는 것이 증여다. 근데 이제 증여라고 하는 것은 민법에서는 말이죠. 이걸 계약으로 봐요.
우리는 그냥 공짜로 주는 건데 무슨 계약이냐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공짜로 주는 건데 자식한테. 그래도 이게 계약행위입니다. 민법에서는.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증여 등기 같은 걸 할 때는 계약서를 만들어야 그 계약서에다 등기 권리를 표시해 줍니다. 계약행위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상속은 말할 것도 없이 내가 사망 후에. 근데 보통 이제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기를 저한테 상담할 때도 내가 미리 애들한테 좀 상속을 해주고 싶은데 어떠냐 이렇게 많이 물어요. 그러니까 그 증여를 의미하는 거죠. 증여 개념도 또 달라요. 증여 받는 사람이 우리 같은 자연인, 증여를 받는 사람이 우리 같은 자연인일 때는 증여라고 하는 게 맞고, 근데 자연인 아니고 그냥 무슨 국가에다 준다든지 어떤 뭐 공익단체에다 그렇게 줄 수도 있죠. 그것은 보통 뭐라고 그래요? 기부라고 그러고. 또 무슨 재단을 설립하는데 거기다 갖다 내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출연한다고 그래요. 출연. 근데 일반 영리법인은 거기다 내면 출자라고 그러는데 영리법인 아닌 공익법인 같은 건 또 출연한다고. 그래서 용어가 이렇게 다 다르단 말이죠. 공통적인 건 뭐예요? 다 무료로 주는 거니까 공통적인 건 다 증여예요. 그러나 이렇게 구분해서 여기서 말하는 증여는 보통 자연인에게 넘어가는 게 증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역시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과세 대상이 뭐냐는 거죠. 과세 대상. 여기 이 과세 대상도 모든 재산입니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은 모든 재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부동산, 현금, 예금만 생각하기가 쉬운데 모든 재산이에요. 그래서 요새 세금 줄여볼까 하고 그림 사 모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비싼 그림. 그럼 비싼 그림은 세금 매깁니까? 안 매깁니까? 그것도 매겨요. 근데 다만 감춘다는 거죠. 어디 나타나질 않으니까. 그런 사람 실제로 많이 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머리를 얼마나 잘 쓰느냐면 이 좋은 나무 같은 거 있죠. 정원에 심는 비싼 나무, 한 그루에 1억 가고 그런 걸 사다 한쪽에다 많이 산에다 심어 놓은 사람도 있어요. 그거 아무도 모르거든요. 주소 모르게. 그러니까 다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하여튼 모든 재산이 증여재산이다. 사실은 몰라서 그렇지. 이 증여도 역시 상속과 똑같이 10년 내에 건 또 합산한다. 그러니까 몇 년 전에도 주고 이번에도 또 주고 또 주어도 그 의미가 없어요. 나중에 다 합산해서 세금을 다시 정산해요. 합산해가지고. 그러면 정산하는 거고 안 하는 거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합치면 금액이 커지잖아요. 커지면 세율이 어때요? 높은 걸 적용한다고. 그러니까 그 세율에서 오는 차이만큼 더 내야 돼요. 이게 합산제도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려면 10년 전에 줘야지 10년 내에 주면 다 합산해요. 하찮은까지 다 합산해요. 이게 요새는 국세청에 컴퓨터 가져와서요. 하나도 안 빠지고 다 나와요. 빼놓을 수가 없어요, 요새는. 그래서 이제 10년간 합산해서 과세한다. 이제 문제는 10년 합산이 되고 내가 재산을 그 10년 전에 산 거하고 위에 넘은 거하고 차이. 아니, 산 게 아니고 증여를 받은 거. 증여를 받은 예, 가령 7년 전에도 하나 받고 이번에 또 받았다. 그러면 7년 전에 과세했더라도 이번에 받은 거하고 합쳐서 또 증여세를 다시 계산해요. 같이 그저 통합부도장 계산했거든요.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고 또 합산해요. 그러니까 10년 내의 것은 나누어 주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결국 합산해서 다시 계산하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합산한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더 물어봐요. 그러면 내가 전번에 증여할 때도 정식으로 증여세 냈는데 그 내금은 어떻게 하느냐? 그건 그래서 빼줘요, 또. 아니 그러면 이 큰 놈한테 증여를 한 10억 해줬고 네. 또 한 5년 있다가 작은 놈한테 또 그러니까 한 10억. 증여 받는 사람이 다르면 상관없어요. 동일이니. 다른 동일이니. 상관이 없고 예, 내가 여기서도 받고 여기서도 받고 했으면 합산하지만은 받은 사람이 다르면 그건 상관없죠. 각자 계산하니까.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눠주는 것이 이제 절세죠. 나눠줄수록 좋죠. 예, 한 사람한테 주는 것보다. 예, 그런 얘기고. 이제 다만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아버지도 주고 어머니도 주었다.
지금 원칙대로 하면 따로따로 하라고 그랬죠? 근데 아버지도 주고 어머니가 줬을 때 부모가 준 것은 합산하라 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부모가 양쪽에서 주었어요. 그것은 공제도 공동명에서 2분의 20 농고진 그 건물 있잖아요. 예. 그럼 그걸 주면은 합산을 해서 좀 계산해. 예, 그러니까 요담에 보시면 아는데 요 증여도 공제해 주는 거였어요. 아까 상속처럼. 그런데 어머니도 주고 아버지도 줬어요. 근데 그것은 합쳐서 어머니 아버지 걸 합쳐서 한 번뿐이 공제를 안 해줘요. 어머니 따로 아버지 따로 해주는 게 아니고. 그러나 세액 산출하는 거. 아까 우리 쭉 세액 산출하는 거 공식을 봐요. 그것은 준 사람별로 따로따로 합니다. 예, 그렇게 조금 있으면 더 나옵니다. 계산 방식이니까 그것은. 이제 그 밑에 2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증여 추정이라고 나와서 증여 추정 또는 의제 이런 말이 나와 있죠. 이게 제일 이제 복잡한 거예요. 이제 말썽이 된 것은 전부 이 부분입니다. 증여에서 말썽이 되는 거. 글자 그대로 증여 추정은 본래 의미의 증여는 아닌데 이런 것은 증여로 보자. 이것도 세금 내라. 그런 얘기고 의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제. 본래는 그 증여재산이 아닌데 이것도 증여로 보고 세금을 매기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전부 이것 때문에 이제 시비가 많이 생깁니다. 납세자하고. 그래서 맨 먼저 봅시다. 부부 또는 직계존속 간의 매매. 이것도 많이 물어봐요, 사람들이. 부부 간의 매매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부부 간에 무슨 매매가 있어. 서로 증여한 거지. 공짜로 준 거지. 보통 그러잖아요. 부부 간에 실제로 매매한 사람 드물죠.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돼서 누가 재판을 했어요. 용기 있는 사람이. 아, 부부 간에도 매매할 수 있지 왜 못하느냐. 그래가지고 재판을 했는데 그 사람이 이겼어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우리나라의 이 재산제도는 부부 별산제도다. 부부지만은 따로따로 재산을 갖는 별산제다. 그러니까 부부 간에도 돈 주고받았으면 그 매매지, 매매 자체를 인정하는 건 잘못이다. 이런 판결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법률을 고쳤어요. 할 수 없이 세법을. 부부 간에도 매매를 인정한다. 다만 부부 간에 매매한 것은 증여로 추정해서 과세할 수는 있는데 납세자가 이제 입증을 한 거예요. 아니, 실제로 사고 팔았어. 이거 봐라. 예금 통장 갖다 보여주고, 아니, 내 돈이 실제 남편한테 갔지 않느냐. 이렇게 입증을 하면 그 매매를 인정해 준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매매로 하는 것이 더 유리하느냐, 아니면 증여로 하는 것이 유리하느냐, 이걸 따져봐가지고, 매매가 유리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매매가 더 증여세 낸 것보다 매매가 유리하다. 그럴 때는 그렇게 하면 돼요. 다만 이제 문제는 증거를 이렇게 완벽하게 가져야지, 그런 증거를 입증 못하면 그냥 증여로 과세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좀만 이것이. 생활할 적에 부부 간에나 뭐 부모 자식 간에 뭐 얼마를 줬다 이런 걸 뭐 전부 증여 계약서를 적어놓고 나중에 확인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일상적으로 우리가 공동 생활하는데 필요한 거, 그렇죠? 가족이 같이 밥 먹고 뭐 살림하고 뭐 하는 거, 이런 것은 증여로 안 본다는 게 또 나와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닌 큰 금액이 왔다 갔다 한 것은 다 증여예요. 증여세 내야 돼요, 사실은. 근데 그것이 세무공무원의 눈에 안 잡히니까 안 내는 것이지, 원칙은 다 내야 돼요. 일반적으로 뭐 보통 할 적에 예를 들어서 뭐 부부간 같은 건 다른 사람 뭐 명의로 되어 있는 뭐 부동산을 처분했을 경우에 뭐 그다음에 남편이 해도 뭐 아내 쪽에서 필요해서 뭐 민족 뭐 줘가지고 쓸 수도 있고 뭐 이런 걸 증여로 미리 뭐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좀 나쁜 표현을 하면 그게 다 탈세예요. 얼마 기준에서? 그 부부간에 그래서 6억까지 빼주잖아요. 6억까지. 6억 초과하는 것만 과세하지. 그러니까 이 법대로 하면 다 그게 탈세가 되는 거고, 다만 그러면 왜 세무서에서 과세 안 하느냐. 왔다 갔다 하는데 세무공무원은 눈에 안 밟히니까 그게 과세를 안 하는 거지. 원칙으로는 다 과세해야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만일에 선생님 말씀대로 그런 게 있다면 조금씩 준 것 같아도 10년간 합산하면 클 거 아닙니까? 이 10년 합산이라고 그랬으니까. 그건 다, 그래서 모르고 그늘 속에서 그냥 지나가니까 그러지, 뭐 원칙대로 뭐 이런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10년 매매로 할 경우에 재산이 넘어갈 때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겠네, 거기는. 그렇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매매로 해서 양도소득세를 내는 거하고 증여로 해서 증여세 내는 거 비교해서 어느 쪽이 좋은가를 이렇게 선택해야 되겠죠.
절세 방법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자금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거다. 이게 제일 많이 걸려요. 여러분들은 괜찮으지만 여러분 아들, 딸들 아직 돈 번 게 시원찮은데 실제로는 부모가 돈을 줘서 뭘 샀단 말이죠, 덜컥. 그러면 이 돈 무슨 돈으로 샀느냐 이렇게 반드시 물어보거든요. 그 무슨 내 돈으로 샀다고 하는 걸 입증 못하면 이거 다 징해세 매기는 거예요. 얼마요? 이 얘기예요. 액수가 얼마든 간에. 예. 다만 이제 조금 있으면 징역공제라고 해서 일부 빼주는 게 있는데 아까 상속처럼 억대로 빼준 게 아니라 이건 조금밖에 안 빼줘요. 그 초과된 건 다 본래는 세금 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집 사주고 뭐 사줄 적에 제일 주의할 게 이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은 조그만씩 한 것들은 아들 이름으로 사줬는데 조사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국세청 정보가 아주 굉장히 경제 정보가 잘 돼 있어서 조사 안 나와도 자기들이 이 사람이 어디서 월급 얼마 받고 이게 다 거기 있거든요. 자기들이 딱 봐가지고 이 사람은 그동안에 월급 받은 거 가지고 이 정도는 살 수 있겠다 싶은 사람은 조사 안 하고 넘어가고 이 사람 월급 받은 게 전부 해봤자 얼마 안 되는데 큰 거 샀다. 그러면 조사하고 이렇게 지금 다 하고 있다고요. 아주 과학적으로 잘 되어 있어요. 이것이 이제 가장 문제되니까 실제로 무슨 물건 사주고 올 때는 이거 제일 주의해야 돼요. 요 다음에 조금 이따 나오는데 이제 주택, 집이 없어서 집을 샀다 처음으로. 그것은 너무 다 조사하면 야박하니까 국세청 훈령으로 얼마까지는 하지 말아라.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할게요.